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학년 2학기 사회 시험을 대비해서 다 함께 교과서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꼭 잘 들어야지 시험 문제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따라오기 바랍니다. 교과서는 94쪽이에요. 자, 이번 시험 범위는 사회 1 교과서 5단원, 7단원, 그리고 9단원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24문제고 점수 배점은 3점, 4점, 5점 될 거예요. 자, 먼저 95쪽을 볼까? 95쪽에서는 자연재해를 구분하고 있죠. 자, 자연재해를 뭐로 구분하고 있냐? 자, 뭐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쵸. 자연재해를 기상에 의한 자연재해와 그리고 지각변동에 의한 재해 둘로 구분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기상에 의한 재해 그리고 지각변동에 의한 재해는 어떤 게 있는지, 자, 구체적인 사례가 밑에 나와 있죠. 이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옆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 자, 옆 페이지로 가볼게. 옆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잠시만요. 자, 교과서 이제 94쪽을 보게 되면은 자연재해 관련된 영화 포스터들이 나와 있죠. 이 포스터들을 보고서 이거는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리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까 봤었던 기상에 의한 자연재해 그리고 지각변동에 의한 재해로 구분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서 교과서 96쪽. 자, 교과서 96쪽에 보게 되면은 기상에 의한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나와 있죠. 그래서 홍수, 가뭄,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은 열대저기압까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그렇지. 여기서 홍수, 가뭄, 열대저기압이 어디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디서 발생하는지 뿐만 아니라 모두 같이 알아둬야 돼. 그렇지. 어떤 피해를 가져다 주는지도 봐야 되겠다. 자, 먼저 홍수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내린다. 단시간에. 그리고 집중호우는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장마나 태풍이 언제 홍수가 날 때 장마나 태풍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최근에는 한정된 지역에 집중되는 큰 비, 집중호우가 내린다는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가뭄은 뭐였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자, 가뭄의 특징은 뭐였어? 홍수는 단기간이었지만 가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행 속도가 느려. 그리고 피해 지역이 넓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뭄 같은 경우 어느 지역? 그치, 건조기후 지역에서 주로 이 가뭄이 일어나는 건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가뭄 어느 철에 발생합니까? 그렇죠. 봄철, 가을철 이때 주로 가뭄이 발생한다. 여름철에는 당연히 비가 많이 오니까 아니겠고, 겨울철에는 눈이 내리니까 봄이나 가을보다 강수량이 많게 됩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볼까? 자, 뒤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아이고 잠시만요.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열대저기압에 대해서 나와있죠. 자, 열대저기압에서는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느냐? 그쵸? 열대저기압이 어느 지역? 중위도 지역이다. 밑에 지도를 보면 나와있습니다. 자, 여기 쭉 그어있는 선이 뭡니까? 적도죠? 적도복은 무슨 기후였어? 열대기후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열대기후 지역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다 해서 열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거였고, 자, 태풍은 열대저기압은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이클론, 태풍, 허리케인 이 세 가지가 어디에서 부르는 명칭인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열대저기압. 자, 힘이 어떻게 강해진다 그랬어? 그치. 열대저기압은 어디에서 따뜻한 해수면 위를 이동하면서 세력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해수면 바닷물이 따뜻해야지 어떻게 돼요? 증발되는 양이 많아지고 저기압은 비를 뿌려야 되니까, 그치. 수증기가 많아질수록 그 힘이 세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힘을 잃게 되는 건 언제 힘을 잃겠어? 그치. 육지나 차가운 해수면. 그러니까 태풍 같은 경우는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그 세력이 현격하게 약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육지나 차가운 해수면을 이동하면서 세력이 약해진다는 것도 기억해 봅시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 주로 어느 철에? 그치. 여름철에서 초가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뒤로 넘어가 보자. 밑에 있는 활동 열대저기압이 발생의 역과 주로 이동 경로 나와 있죠? 이 지도를 보고 어디에서 열대저기압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명칭은 무엇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보게 되면 교과서 98쪽입니다. 교과서 98쪽에서는 지각변동에 의한 재해가 나와 있죠? 여기서는 화산활동, 그치, 지각변동에 의한 자연재해는 화산활동과 지진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 더 있다고 하면은, 그치, 지진이 발생할 때 같이 발생하는 지진을 쓰나미라고 하는 거였죠? 이 자연재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렇지. 지진 같은 경우, 화산활동 같은 경우는 이 환대평양 조산대에서 주로 일어난다는 거였고, 지진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화산활동으로 바닷물이 멀리까지 빠져나갔다가 다시 밀려와서 피해를 주는 게 바로 지진해일이었다. 자, 어디에서 주로 판가판이 만나는 지각판에서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도를 꼭 받으시고요. 자, 스스로 확인 문제도 풀어둬야겠죠? 스스로 확인 1번, 2번 다 같이 풀어둘 필요가 있다. 자, 2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홍수는 뭐로 연결시켜야 돼? 그치, 비가 많이 와서 강 시내 호수에 물이 넘치는 거고, 가뭄은 진행 속도가 어떻다 그랬어? 느리지만 피해 적은 광범위하다 그랬다.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고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잠시만. 자, 이제는
저장을 하고 자 5-2로 가봅시다. 자, 자연재해와 주민생활입니다. 자, 여기서는 기상에 의한 재해가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다. 자, 먼저 홍수의 영향, 가뭄의 영향, 열대저기압의 영향 봐야 되는데 특히 내가 홍수랑 열대저기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랬다. 왜? 홍수랑 열대저기압은 우리 인간 생활에게 있어서 피해만 끼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것도 있다 그랬죠? 자, 도움이 되는 면이 뭘까? 그렇지. 홍수를 먼저 보게 되면은 자, 홍수로 하천이 범람하면 많은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어 땅이 비옥해지고 가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례가 바로 과거 4대 문명 중에 하나 이집트 문명이라 그랬죠.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주변 토양이 비옥해져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그랬어. 자, 열대저기압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쵸.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치. 무더위를 식혀줘. 왜? 아까 열대저기압 언제 발생한다 그랬어?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발생한다 그랬죠? 무더위를 식혀주고 가뭄을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그치. 바닷물을 뒤섞어서 적조 현상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열대저기압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이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까? 자, 지각변동에 의한 재해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진과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봐두시고요. 또한, 그치, 화산 활동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것도 우리에게 이점을 주는 면이 있다 그랬어요. 자, 뭐라고 써있니? 화산 지역은 위험하지만 화산 활동으로 오랫동안 퇴적된 화산재가 토양을 기름지게 하여 농사 짓는데 유리하다 그랬다. 그게 바로 뭐였어? 화산 회토라고 불리는 것이었죠. 또한 지열 발전을 통해 전기 생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지형 경관을 활용한 관광 산업도 발전한다 그랬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교과서 103쪽. 교과서 103쪽에서도 스스로 확인 문제를 꼭 풀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스스로 확인 문제 1번 그리고 2번 다 같이 꼭 풀어보세요. 네. 자, 이제는 다음 단어로 넘어갑시다. 5-3입니다. 자, 교과서 5-3. 자연재해 대응 방안. 자, 교과서 104쪽을 보게 되면은, 그치, 내가 이걸 꼭 봐둘 필요가 있다 그랬어.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여러 활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기도 하고, 나무를 베어내고 집을 짓기도 하고, 물길이 모이는 곳에 댐도 만들고, 자, 아스팔트를 흙길에다 깔아서 포장하기도 하고, 굽이굽이 흐르던 길을 직선으로 만드는 직선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활동들이 우리가 겪게 되는 홍수라고 하는 자연재해 그 피해를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그랬어. 자, 어떤 활동이 홍수 피해를 줄이고, 어떤 활동이 홍수 피해를 더 키우는지 꼭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105쪽입니다. 자, 인간 활동은 자연재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렇지. 우리 인간의 오늘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이러한 자연재해의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까? 자, 교과서 몇 쪽입니까? 106쪽입니다. 자, 기상에 의한 재해 대응 방안.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필요가 있냐? 그치. 예방을 통해서 우리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홍수에 대한 예방. 어떤 거? 아까 앞에 있는 그림과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하천의 범람을 막고 가뭄 때는 저장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빗물 처리장, 제방, 댐 이런 것들을 건설한다는 거였어. 자, 그치. 또한 도로에서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을 줄여. 왜? 흙은 물을 흡수하지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는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상에 의한 재해 대응 방안, 지각변동에 의한 대응 방안, 그리고 녹색댐의 다양한 효과, 녹색댐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한 번씩 알아두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교과서 몇 쪽이야? 교과서 106쪽으로 가볼까? 교과서 106쪽으로 가보자. 106쪽이 아닙니다. 107쪽. 107쪽에서도 스스로 확인 문제 꼭 풀어보세요. 1번, 2번 다 풀어보면은 시험 문제 푸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대단한 만물을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것도 시험 공부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제 7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7단어 7-1로 가겠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내 유튜브에 악플이 많이 달려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느리다, 말 겁내 맞네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듣고 선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선풀은 이만을 힘나게 합니다. 춤추게 합니다. 자, 교과서 몇 쪽이야? 자, 개인과 사회생활 교과서 131쪽을 가보자. 자, 사회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둘 거 뭐냐? 자, 사회화가 무엇인지, 사회화를 통해서 우리가 독특한 개성과 자아를 형성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뒤로 넘어가. 자, 교과서 132쪽 사회화 과정이 나와 있다. 사회화 과정 별표치고 꼭 기억합시다. 자, 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 그리고 각 시기별로의 특징, 유아기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성인기에 있는 특징을 꼭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뭐였어요? 그쵸? 각 시기별로 적용하게 되는 사회화 기간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랬다. 자, 그거는 옆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알 수 있을 거야. 자, 뭐야? 자, 처음에 내가 걸음마 시작했어. 어디에서? 그치, 가정이었어. 가정. 자, 유아기 때는 가정에서 사회화 기간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화기관에서 우리가 사회화를 하게 되는 거였고, 자, 아동기가 됐습니다. 아동기에는 드디어 누굴 만나요? 그치, 또래 집단을 만난다 그랬어. 또래 집단이라고 하는 사회화기관을 통해 사회화가 되는 거고, 청소년기에는 그치, 학교라고 하는 사회화기관에서 사회화를 하게 되고, 성인기가 되면 어디였습니까? 그쵸, 직장이라고 하는 사회화기관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과서 133쪽에 있는 밑에 사회화 기간과 사회화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해보자라고 나와있죠. 자, 이거를 다 채울 수 있어야지 시험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화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재사회화입니다. 자, 오늘날은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급속히 변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속도가 느려서 이렇게 방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노년층이라 그랬죠. 오늘날의 음식점의 키오스크 활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표를 예매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예매 방식, 익숙치 못해서 많은 노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치,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생활 양식을 습득하는 재사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날처럼 발전 속도가 빠른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재사회의 중요성이 어떻게 되고 있다? 커지고 있다는 거였죠. 여기 있는 것을 꼭 볼 필요가 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사회화 기간 나와 있죠. 사진과 함께 그 사회화 기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가정 언제였어? 유아기였고, 또래 집단 아동기였고, 학교 청소년기였고, 그리고 직장 어디였습니까? 성인기였죠. 자, 구분하세요. 자, 뒤로 넘어가 보자. 자, 134쪽으로 가봅시다. 교과서 134쪽, 청소년기의 사회화는 왜 중요할까? 자, 청소년기의 특징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두 번째, 정신적 사회적 성숙하고, 세 번째, 외모와 이성이 많은 관심, 네 번째,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다섯 번째, 그쵸, 이제 부모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그쵸? 그리고 여섯 번째, 또래 집단에 대한 강한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게 바로 청소년기였습니다. 자, 청소년기의 사회와 자아 정체성인데요. 청소년기에는 뭐였어?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문하는 시기라 그랬었죠. 이 질문을 답을 찾아가는 시기에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자아 정체성은 주로 어느 시기에 형성이 된다? 그렇지, 청소년기에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자, 뒤로 넘어가서 교과서 135쪽에 있는 스스로 하기 문제도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사회기간, 시기별로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회기간을 꼭 기억해 두시고, 청소년기의 특징도 알아두라 그랬죠? 네. 자, 이제는 7-2로 넘어가 봅시다. 자, 교과서 7-2입니다. 자, 교과서 7-2,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나와있죠? 자, 교과서 137쪽이야. 자, 교과서 137쪽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집단이나 사회 속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내가 집단이나 사회 속에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는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지위를 내가 뭐라 그랬어? 그쵸? 두 개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랬지? 첫 번째 귀속 지위, 그리고 두 번째 성취 지위. 자, 귀속 지위는 뭐였어요? 개인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갖는 지위. 그 사례는 뭐가 있었습니까? 딸, 아들, 남자, 여자 이런 것처럼 바꿀 수 없어. 그쵸? 이게 바로 귀속지위였고, 성취지위는 뭐였어? 그치,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얻게 되는 지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교사라고 하는 지위도 뭐야? 성취지위가 되겠고, 어머니, 아버지. 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왜 성취지위죠? 그치, 어머니, 아버지라는 것은 자식을 낳았다는 거고,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 그러면 노력을 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룬 거잖아. 성취한 거잖아.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건 뭐라 그랬어? 결혼을 못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났고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취지위,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성취지위를 얻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자, 어머니 아버지가 성취지위면, 자, 아내와 남편 또한 뭐가 되겠습니까? 성취지위죠. 아내, 남편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그렇지, 결혼이라는 걸 해야죠. 그렇지.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취지위가 되겠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신분제사였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렇지, 신분제사였기 때문에 귀속지위, 태어나면서 얻게 되는 귀속지위가 중요했어요. 왜? 자, 내가 노비로 태어났어. 노비로 태어났는데 능력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거 시험을 보고 양반이 될 수 있었어요? 안 됐다고.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노비는 끝이고 노비야,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신분으로 태어나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였죠.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능력, 개인의 능력이 중요시되는 사회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지만 여러분이 노력하는 바는 저마다 다를 거야. 그래서 그 노력에 따라서 얻게 되는 지위 또한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자, 능력에 따라 얻게 되는 성취지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사회적 역할, 지위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경우에는 보상이 주어지지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난이나 처벌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도 학생의 역할, 교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애들과 친하게 지내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애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막 애들을 때리고 다니고 했어. 그럼 어떻게 됐어? 그치, 처벌, 비난 받게 되겠죠. 처벌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학교폭력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처벌이 정해질 거야. 이런 것들이 있다.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교과서 뒤로 넘어가서 138쪽. 말이 너무 많은가? 말이 너무 많으면 또 악플이 달릴 수 있어가지고 조금 지금 신경 쓰고 있어요. 네, 말을 최대한 조금씩만 하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역할 갈등입니다. 그쵸?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위에 해당하는 역할들이 있었고 그 역할들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그걸 우리는 역할 갈등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역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치?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갈등 원인이 무엇인지 보고 어떤 실마리를 찾아갈 필요성이 있다 그랬죠? 자, 기억하십시다. 자, 뒤로 넘어가 보자. 교과서 139쪽입니다. 자, 교과서 139쪽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하기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귀속지위와 성취지위 구분하는 거, 그리고 사회적 위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역할 이런 것들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봤고 교과서 7-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7-3. 자, 사회집단입니다. 자, 사회집단에서는 뭘 알아야 될까? 그렇지. 먼저 교과서 141쪽을 필까요? 자, 교과서 141쪽. 사회집단에 될 수 있는 조건 3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2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소속감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나야 된다. 자, 그래서 사회집단이 될 수 있는 사례로는 가족, 학교, 또래집단, 회사, 동호회 등이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한다 그랬어요. 그럼 사회집단이 아닌다는 것은 이 3가지 조건 중에 어떤 거를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지하철에 버스 탄 사람들 여러분, 2 이상은 맞아. 그렇지. 근데 소속감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이 무슨 소속감이 있겠어. 지속적으로 만납니까? 아니죠. 그날 만날 분 다시 언제 만날지도 모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사회집단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과 사회집단의 관계, 개인과 사회는 서로 밀접한 영향을 끼치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뒤로 넘어가 보자. 교과서 142쪽, 143쪽에서는 여러분 다양한 이 사회집단들을 1차 집단, 2차 집단, 그리고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구분한다는 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1차 집단과 2차 집단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 같아? 자, 먼저 1차 집단과 2차 집단은 구성원 간의 접촉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 먼저 1차 집단은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구성원 간의 접촉이 잦아야 돼. 구성원 간의 접촉이 되게 많고 강한 친밀감을 느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거로는 가족, 또래 집단이 되겠죠? 자, 2차 집단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2차 집단은 포인트가 뭐야?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성된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 방식이 어떻게 했어요? 잦지도 않을 거고 친밀감도 적겠죠. 자, 여기 구성원들은 형식적이고 수단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는 학교, 회사 등이 2차 집단이 되겠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구분하는 것은 구성원 간의 접촉 방식 그리고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어. 뒤로 넘어가서는 교과서 143쪽 내 집단과 외 집단이 나와있죠. 자, 구성원 간의 소속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억합시다.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소속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는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떠올릴 필요가 있겠죠. 자, 내 집단 여러분을 치면은 그렇죠. 1학년 1반은 우리 반이야. 반대로 1학년 2반은 쟤네 반, 걔네 반이죠. 그러니까 우리 반은 내 집단이 되는 거고 쟤네 반, 걔네 반은 외 집단이 되는 거겠다. 자, 다만 여기서 뭐였어? 우리 반과 쟤네 반이 같이 우리 동인천 중학교를 응원할 수 있겠죠. 동인천 중학교 야구부가 결승전에 진출했어. 그러면 그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할 거 아니야. 어떤 소속으로? 그렇지. 동인천 중학교라고 하는 내 집단이라고 하는 소속에 대해서 응원을 하겠죠. 그래서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구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거 집단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중거 집단은 뭐였습니까? 자, 내가 어떤 행동이나 판단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 바로 중거 집단이었어요. 자, 근데 중거 집단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내가 속한 집단이 중거 집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다른 반, 내가 1학년 1반에 속해 있어도 1학년 2반을 중거 집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밑에 있는 우리 반은 민석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 이거 그리고 1차 입단과 2차 입단 꼭 풀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민석의 일기에서 사입단을 모두 찾아보고 써있었는데 몇 쪽이야? 그쵸? 교과서 142쪽에 있는 일기죠? 142쪽에 있는 이 일기를 읽고 143쪽에 있는 1번, 2번, 3번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뒤로 넘어가서 144쪽입니다. 자, 우리 사회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차별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 차별, 우리 사회에서 어떤 차별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인종차별, 여성 또는 남성 성차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장애인 차별, 그리고 나이가 많든 적든 이런 나이에 대한 차별, 이런 다양한 차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랬다. 자, 이런 차별은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 즉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고통과 소외감을 안겨주기도 하고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가져와서 사회 통합과 발전을
어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이 차별이 만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우리 사회 차별 모습이 나있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자, 읽고서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서는 145쪽이죠. 자, 차별과 갈등의 바람직한 해결. 자, 내가 어떻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랬다. 첫 번째, 개인적 차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인드 자체, 인식을 바꿔야 된다. 다름을 인정해야 돼. 차이가 있고 그냥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였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여성 고용 할당제,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같은 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밑에 보게 되면은 스스로 확인 문제 있죠. 1번과 2번 문제를 풀면은 시험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뒤에 있는 대담한 마무리를 통해 가지고 7단원에서 배운 내용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9단원입니다. 잠시만. 9단원 넘어갈게요. 자, 9-1. 자, 시험 범위는 5단원, 7단원, 9단원입니다. 자, 교과서 몇 쪽이야? 정치와 정치생활 교과서 167쪽이다. 167쪽에서는 자, 정치의 의미를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라는 건 뭐였어? 좁은 의미의 정치라 그랬죠? 그치.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정치인들이 활동하는 걸 우리가 정치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는 뭐야? 사회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여 합의를 이루게 하는 과정을 넓은 의미의 정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것 또한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 가족회의나 학급회의 또한 이 넓은 의미의 정치로 볼 수 있다 그랬었죠? 자, 정치의 기능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치, 첫 번째,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주기도 한다. 자, 두 번째, 사회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자, 이렇게 정치의 기능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바람직한 정치 생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스스로 확인 문제 169쪽에 스스로 확인 문제 1번, 2번도 풀어보세요. 자, 이제 다시 그 다음 장으로 갑시다. 9-2. 자, 교과서 9-2입니다. 몇 쪽이죠? 교과서 171쪽이 되겠네. 자, 민주정치가 걸어온 길이었다. 자, 여기서는 내가 뭐라고 했어?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이라고 걸 알 필요가 있다 그랬어. 고대, 그리고 근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민주정치가 어떤 발전을 거쳤는지를 알아둬야 됩니다. 먼저 고대 아테네에서는 뭐가 일어났다? 그치, 직접 민주정치가 이루어졌다. 모든 시민이 국가 일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정치가 이루어졌는데 다만 한계가 있다 그랬죠? 자, 시민권이 누구에게만 있었다는 거야? 성인 남성에게 있었어. 누구는 제외되고 여성, 외국인, 노예 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자, 근대로 오게 됩니다. 자, 근대에는 드디어 시민의 노력들 이런 걸 위해서 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슨 민주정치? 대의민주정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데, 자, 여기도 한계점이 있다 그랬죠? 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성별이나 신분,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제한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렇지. 여성,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 대의민주정치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였죠. 자, 아테네 그리고 근대 민주정치까지 배웠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게 되면 현대 민주정치가 나와있죠. 현대 민주정치도 여전히 뭐였습니까? 그렇죠. 대의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근대와의 차이점은 뭐였어? 근대에는 재산이나 성별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에 제한이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그 제한이 없어졌다. 뭐가 확립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일정 이상 나이에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민주정치가 걸어온 길, 시기별로 여러분 그 특징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자, 멈추지 않는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 여기에서는 그렇지, 오늘날 민주정치가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됨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한계점을 다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 자, 어떤 거냐? 첫 번째, 대표자가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자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자가 우리의 의견의 모든 걸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야. 두 번째, 국민이 선거 외에 정치 참여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선거철에는 모든 정치인들이 와서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는 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뭔가 좀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었죠. 자,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고, 자, 밑에 172쪽에 여러분 뭘 풀어야 돼? 그치, 시대별 민주정치의 특징과 한계를 표에 정리해보자. 자, 이거를 풀 수 있어야지 여러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173쪽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해서 나와있죠.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도 한 번씩 봐두시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는 민주정치 기본 원리. 자, 174쪽이나 175쪽에서는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왼쪽 오른쪽에 다 나와있죠. 자, 먼저 민주정치 기본 원리 뭐 있어요? 국민주권의 원리, 국민자치의 원리, 입헌주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가 있다. 자, 각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랑 연결시켜야 돼? 그치? 뒤로 옆으로 와가지고 옆에 활동에 나와 있는
각 헌법 조항들, 이 헌법 조항들이 어디에 연결되느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야? 국민 주권의 원리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각 헌법 조항의 내용을 보고 밑에 있는 어떤 원리에 해당이 되는지를 연결시킬 연습을 해봅시다. 스스로 확인 1번과 스스로 확인 2번, 그리고 여기 있는 활동 문제를 꼭 풀어봅시다. 자, 이제는 다 했나요? 아, 하나가 남았나? 자, 교과서 9-3입니다. 자, 교과 9-3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가 나와있죠? 먼저 교과서 177쪽이야. 170쪽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의원내각제는 입법부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다. 대통령제는 입법부 행정부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밑에 개념 속 사례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성립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의원내각제는 어디서? 영국에서 명령령 이후에 시작되었다. 그래서 영국은 왕은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의회가 권력의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제가 성립되었다. 의원내각제의 시작은 영국이었구나. 자, 대통령제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하게 되면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입법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되는, 그렇죠? 대통령제는 입법부 행정부가 분리된다 그랬었죠? 자, 대통령제가 이 미국에서 시작되었구나를 우리가 알면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178쪽입니다. 188쪽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는 별표를 몇 개 쳐야 돼. 교과서 별표 5개 쳐도 돼. 해가지고 의원내각제의 특징, 대통령제의 특징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특히 여기서 공부할 때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사례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의원내각제에서는 뭐라 그랬어? 의회 의원은 내각의 장관을 겸할 수 있고, 자,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그랬어. 자, 의회는 입법부라고 할 수 있고, 내각은 행정부라고 할 수 있어. 즉, 의원내각제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제 가면 어떻게 되죠? 자, 뭐라고 나와 있니?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밑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입헌군주제 요소를 같이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꼭 봐두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면은 179쪽이다. 179쪽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이 그림을 보고서 자, A가 어떠한 정부 형태인지, B가 어떤 정부 형태인지 알아두고 밑에 나와 있는 이 표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되게 어렵다 그랬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스스로 확인 문제까지도 꼭 풀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대단한 마무리까지 완성하면은 시험 공부는 다 마무리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고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좋은 성적 얻기 바랍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